안녕하세요. 2021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여러분들 총평은 다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험을 잘 봤고요. 3월 학력평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잘 알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공부 계획과 공부 방법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3월 학평을 잘 치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너무 들뜨지도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문제죠.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세 가지 물질입니다.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얘기를 한 친구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메테인은 가스 연료로 사용된다라고 학생 A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H4인 메테인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천연가스죠. 액화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LNG의 주성분입니다. LNG의 주성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스의 연료로 사용돼 라고 하는 학생 A는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에탄올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이제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에탄올의 분자식을 발문해서 줬어요. 더 친절한 거죠. C2H5OH라고 하는 시성식을 가지니까 C, 탄소, H, 여기도 있지만 H라고 하는 수소,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 C, 아세트산 수용액은 CH3CO, H의 AQS겠죠? 액성이 중성이다. 자, 이거 아니죠. 아세토산이잖아요. 아세토산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H 플러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산용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성이 아니고 산성입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학생 C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학생 C의 이야기를 내가 맞게끔 고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물질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세트산과 에탄올의 액성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에탄올은 얘는 중성이죠. 알코올에서의 저 OH기는요. OH-라든지 H+로 이온화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에탄올의 수용액은 중성이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게 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세트산에 대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가랑 실험 나가 있습니다. 가번 실험은 물에 담긴 비커에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녹였더니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갔대요. 이거 왜 올라갔어요? 발열이 됐기 때문이겠죠? 이 가번에 해당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발열 반응의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죠.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고 위 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이 방출되고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더 좋겠다라고 했었냐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Y축이 뭐 에너지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발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라고 했었습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 값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열로 이렇게 방출하면서. 이게 발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 살짝 그려봤고요. 나번 실험은 어떻게 했대요? 질산암모늄을 넣고 녹였더니 온도가 낮아졌다. 이건 무슨 반응? 반대. 흡열 반응이겠죠? 나는 흡열 반응이야. 요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이 질산암모늄 나오자마자 요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흡열 반응의 특징은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고 열을 흡수하고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반응의 진행에 따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이게 공부를 막 대충 하면 이런 그래프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게 발열이고 어떤 게 흡열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열 반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에너지 감소하고 흡열 반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에너지 증가한다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공부해 놓으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럼 뭘 물어보고 있는가? 기억번. 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다? 맞죠? 가번은 발열 반응으로서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었으므로 기억번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니은번도 정답이고
디귿번 보기에서는 나의 반응을 이용해서 냉찜질 팩을 만들 수 있다. 냉찜질, 시원한 거, 흡열 반응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이구나. 2번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뭐 별 어려움 없이 해결을 했고요. 세 번째, 3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3번은 전자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바닥 상태 아니면 들뜬 상태 아니면 뭐 불가능한 전자배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중이겠지. 맞아요. 그러한 문제가 지금 나왔고요. 여러분은 요 화살표를 세주시면서 전자가 지금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세야 돼요. X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원자 번호 5번인 붕소를 지금 그린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하나, 둘, 셋, 넷, 5, 6개니까 6번 탄소. 그 다음에 Z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7번 질소예요. 일단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바닥 상태고 누가 들뜬 상태인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잘 채웠어요. 1S에 잘 예쁘게 채웠고요. 2S에 채우고 2P로 갔는데 뭐가 문제냐면 1S 다음으로 에너지가 낮은 게 2S고 2S보다 2P가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가 채워져야 되죠. 2개 채워진 다음에 1로 가야 되는데 2S를 다 채우지 않고 더 에너지가 높은 데를 가버렸어요. 그럼 뭐를 만족하지 않았어요? 차곡차곡 1S부터 2S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그 쌓는 것을 위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얘는 현재 들뜬 상태에 대한 전자 배치고 쌓음 원리를 위배했다. 쌓음 원리 위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요. 1S2, 2S2 너무 잘했죠. 그 다음에 2P에도 전자를 채울 때는 이 2px, 2py, 2pz에 해당하는 애들은 에너지가 다 똑같죠. 그죠?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홀 전자를 이렇게 채우든 이렇게 2개를 채우든 하나, 둘 이렇게 채우든 똑같아요. 결국에 이 두 번째 전자 배치는 바닥 상태이면서 다 잘 지켰어요. 3가지 원칙, 규칙을 다 지켰어요. 싸움 원리 잘 지켰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잘 지켰고요. 훈트의 규칙까지 너무 잘 지켰어요. 홀전자의 개수가 최대가 되게끔 같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갖는 곳에 홀전자가 제일 많게끔 채워라 라고 하는 훈트까지 완벽하게 잘 지킨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Z요. 1S, 2S까지 좋아요. 근데 2P에 이렇게 에너지가 똑같은 데는 홀전자, 혼자 있는 애가 많게끔 채우는 게 가장 안정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이 채워버렸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뭘 위배한 거야? 훈트의 규칙을 위배한 것이죠. 따라서 얘도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고 이유는 훈트 규칙을 위배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기억번에서 뭘 묻고 있는가? X는 들뜬 상태이다. X는 들뜬 상태이다. 그럼 기억번은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Y는 훈트 규칙을 만족한다. Y는 다 만족해요. 훈트 규칙도 만족하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만족하고 싸움 원리도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니은번 정답이고 디귿번에 Z는 자, 바닥 상태일 때 홀전자의 개수가 3개이다. 자,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밑에다 그려놓은 거 있죠? 바닥 상태일 때, 즉 싸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 규칙을 다 잘 지켰을 때 그때 홀전자의 개수가 지금처럼 하나, 둘, 3개가 될 것이다. 맞죠?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이다. 3번의 정답 또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바로 갈게요. 4번은 이제 화합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화학 결합, 우리가 배운 거는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걔네들의 특징에 대한 걸 알고 있었으면 4번을 쉽게 풀었을 것입니다. 액체의 전기 전도성이 나왔어요. 이거 보자마자 뭐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이거 지금 이온 결합 화합물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이온 결합 화합물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너무너무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거든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대신에 좀 더 자유로운 액체 상태나 수용액을 만들면 전기 전도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 문제 발문에 어떠한 것이 나와 있냐면 원소 A부터 D로 이루어진 3가지 화합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A부터 D는 각각
O, F, Na, Mg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정하면 돼요. 그럼 보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두 개는 비금속이고 이 두 개는 금속이니까 얘네가 만나가지고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B2라고 하는 화합물은 액체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있대요. 그렇다면 얘는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요 결합된 비율을 보면 1대2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ABCD가 누구인지 결정 지어볼 거예요. 1대2로 만나가지고 정기적인 중성인 이온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가 만나야 하느냐. 누가 만나면 됩니까? Mg에 2 플러스 되는 애랑 F에 1 마이너스 되는 애 두 개가 만나면 전체적인 전하가 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12번 마그네슘이고 B는 F에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F, 바로 B가 플루오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AB2는 결국에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MgF2라고 적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볼게요. 액체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없대요. 그게 뭐야?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분자겠죠.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에서 혹은 고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의 분자일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뭐 100%다 고체나 액체에서 전기가 안 흐르는 거 아니었죠. 그죠?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자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공유결합 물질. 그럼 비금속들끼리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미 B가 플루오린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대2의 비율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자를 두 개를 공유할 수 있는 누구? 8번 산소가 바로 D가 될 것입니다. DB2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OF2라고 하는 분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았죠. C가 누구야? 얘밖에 안 남았네. 얘가 나트륨이야. 그럼 CB라고 하는 화학식은 NA의 F겠죠?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났네. 그러면 얘도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맞겠네. 여기는 전기 전도성 있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번부터. 기억은 없습니다. 방금 있다고 했죠?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번. A는 나트륨입니다. A는 마그네슘이어야지만 이렇게 1가짜리 음이온이랑 만나가지고 1대2로 만나서 0이 될 수 있었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번. C2D라고 하는 새로운 화학식을 줬네요. C2D는 Na2O. 얘 뭐죠? 이온 결합 화합물이죠?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날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디귿번 하나만 맞아서 2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5번 갈게요. 5번이 갑자기 동적 평형이 나왔죠? 4단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Y축이 응축 속도고요. X축이 지금 시간으로 표현이 돼 있고, 발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자주 봤던 그런 발문이에요. 아마 이거 똑같은 발문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밀폐된 진공용기에 X 리퀴드를 넣은 후 X의 응축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고, 온도는 일정하대요. 온도 일정하고 T2에서 X랑 리퀴드랑 가스는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동적 평형에 동그라미 치셨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은 어디에서만 정의가 된다라고 했냐면 가역 반응,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한 반응에서 저게 정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특징은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반응은 일어나는데 뭐가 같아서? 그 둘의 속도가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 동적 평형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리면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지금 온도가 일정하고 어떤 특정한 X라고 하는 액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시간에 따른 뭐는 일정하냐면 V 증발.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응축 속도가 처음에는 증발 속도보다 작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누굴 따라잡는다? 증발 속도를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축 속도이다. V 응축. 그럼 이 그림에서의 동적 평형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T2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했으니까 VT 그래프에서 두 가지 그래프를 다 그렸을 때도 T2에서 동적 평형 도달한 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그다음 기억번부터 T1에서 T1은 지금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응축 속도가 여기 증발 속도랑 같아지기 전이죠. 그럼 얘의 특징은 아직 평형 도달 전이에요. 평형에 도달 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디예요? T2 전이니까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가 작을 때죠. 그러면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가 작아. 이렇게 해야 되죠. V 응축. 근데 지금 T1에서의 응축 속도가 V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기억번의 보기처럼 V1보다 증발 속도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증발 속도가 V1보다 지금 큰 상태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에 T2에서는 X 액체 상태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T2에서요?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나 싶었겠지만 아니죠. 정반응과 역반응은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D급번 X 기체의 양은 T2에서가 T1에서보다 더 많다. 그죠?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가스 형태는 더 증가하기 마련이니까 D급번은 정답이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적 평형은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화원에 지금 2015로 넘어오면서 내려온 그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냥 개괄적인 것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걸 가지고 좀 더 딥한 문제, 디테일한 문제를 내기에는 이미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얕고 그리고 이거 이상으로 나올 수 없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면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세 가지 분자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모든 구성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있는가, 즉 이 분자의 구조가 평면인 것을 왼쪽으로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NH3는 삼각뿔, 얘는 입체죠. H2O는 구분형은 평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C2H4를 제가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드리면 얘는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네, 얘도 평면이에요. 그럼 일단 왼쪽에 yes로 가는 것이 H2O랑 C2H4가 가고 그 다음에 아니오로 가서 답원으로 바로 가는 애가 NH3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극성 분자냐 북성 분자가 아니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결정을 할 거예요. H2O는 산소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치우쳐가지고 합이 0이 나오지 않는 뭐다? 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반면에 C2H4는요. 지금 분자 모양 자체가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에 해당한다. 극성 분자가 아니다. 요래 넣어주시면 분류는 끝난 거예요. 기억번에 가에 들어가는 분자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1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H2O는 그림에다 표현을 할게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산소에 2개 있고 공유 전자쌍 2개에 비공유 전자쌍도 2개예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게 아니고 1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무공 뭡니까? 자, 주의하세요. 결합은 두 원자 사이를 보는 거예요.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닌 게 있으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 거예요. C2H4에는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도 있죠. C랑 H라고 하는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결합도 있지만 C와 C라고 하는 같은 전기음 성도를 갖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극성 공유 결합도 있고 무극성 공유 결합도 가지고 있다. D급번의 결합각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가의 결합각도는 대략 104.5도죠. 다의 결합각도는 대략 107도죠. 그렇다면 가가 다보다 큰 게 아니고 오히려 가보다 다가 크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1번에 있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원자수, 그 다음에 질량, X2, X2Y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나왔는데 NA는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아마 문제 풀면서 이거겠지 뭘. 전체 원자수에서 분자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적어보면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거 먼저 적을게요. 전체 원자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요.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분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자수를 곱해요. 이렇게 해서 구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분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원자수를 이걸로 나누면 되죠. 전체 원자수를 구성 원자수로 나누면 돼요. 나누기 구성 원자수. 지금 어차피 NA라고 하는 게 넘버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1몰을 얘기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이거를 1몰이라고 하고 원자, 얘를 6몰이라고 해봅시다. 전체 원자수에서 나 지금 뭐 구할 거니? 분자수 먼저 구하고 싶어. 제가 위에다가 써볼게요. 분자수. 나누자.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로. X2죠? 그러면은 한 분자를 두 개의 원자가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원자의 개수를 뭐로 나눠요? 2로 나누면 분자의 몰수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요. 2분의 1 넘버 아보가드로겠죠. 혹은 2분의 1 몰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요. 한 덩어리를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원자수인 6을 뭐로 나눈다? 하나, 둘, 셋. 3으로 나눈다. 그럼 2몰에 해당하는 이 NA가 바로 분자의 몰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구할 수 있는 거. 질량이 나와 있는데 그럼 나는 1몰의 질량의 상대값에 해당하는 분자량도 알 수 있겠다. 분자량은 1몰 기준이니까. 2분의 1몰이 14g이래. 그러면 1몰은 28이겠죠. 그 다음에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88이래. 그럼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44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의 총합을 얘기를 해요. X의 원자량 두 개가 만나가지고 28이 된다라고 치면 X 하나는 원자량이 14가 나올 것이고 44라고 하는 숫자가 X 두 개, 지금 14라고 구했죠? 28 더하기 Y가 44가 되는 것이니까 Y의 원자량은 1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봅시다. 기억번에 X2의 분자의 양은 1몰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는 원자의 몰수고요. X2라고 하는 분자의 몰수는 2로 나눠서 2분의 1몰이었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X2Y의 분자량은 44이다. 맞죠? 44가 맞고요.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았고 디귿번에는 원자량이 Y가 X보다 크다. Y는 16, X는 14니까 디귿도 정답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4번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요거 잘 봐야 되겠죠. 전체 원자수를 구하는 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분자수를 끌어내는 이 또 하나의 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8번 3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화학결합이죠. 화학결합 모형으로 표현을 하였다. 이때는 전자의 개수만 잘 예쁘게 세주시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만남이죠. 그럼 일단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표현을 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전자를 나눠 가졌죠.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했죠. 공유 결합이다. 그럼 A는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면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를 두 개 버렸으니까 플러스를 띈 거죠. 전자를 셌더니 10개야. 그럼 A는 원래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거야? 두 개를 버리고 10개가 표현이 됐다면 A라고 하는 애는 원래는 전자를 12개 가지고 있었던 마그네슘 금속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B는요. 전자 두 개를 얻어왔죠. 얻어서 10개가 표현됐으면 나는 원래는 8개의 전자를 갖고 있던 산소였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은 MgO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이렇게 공유했을 때는 반 자르라고 했어요. 내 것만 신경 써라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내 거죠. 그럼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원소라는 뜻이니까 나 누구야? 1번 H. 전자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내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나는 플루오린. 즉 오른쪽에 있는 공유결합 화합물은 바로 HF를 표현을 하고 있다. 기억번부터 A의 솔리드의 형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A 솔리드가 뭐냐? 요거죠. 금속이죠. 금속결합 화합물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CD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아니죠. 전기 음성도가 누가 커요? 플루오린이 훨씬 크죠. 그러면 전자쌍은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칠 거니까 오히려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를 띠겠죠. 틀렸고, 분자당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D2는 플루오린 해가지고 공유전자 하나, 그 다음에 B2는 O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공유결합 2개. 근데 지금 D급번에선 누가 더 크다고 했냐면 D2가 B2보다 크다고 했어요. 아니죠.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틀렸다. 그래서 8번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이에요. 이런 게 이제 좀 조합을 하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유형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A부터 C는 Cl, 칼륨, 칼슘 중에 하나이다. 저걸 그냥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 얘는 비금속이야. 그지? 그 다음에 칼륨이랑 칼슘은 금속이야. 분명히 쟤네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특징들을 문제에서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부터 C의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럼 이거를 보면서는 등전자 이온, 즉 얘네들이 전자를 잃고 얻어서 이온이 될 때 똑같은 아르곤의 배치를 가질 거니까 등전자 이온의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고, 세 번째 게 사실 이게 제일 큰 힌트이자 이거를 알아야 문제가 풀렸던 것이죠.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네모 박스 좀 칠게요. ABC 중에 B가 제일 크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말은 이 금속들과 비금속들에 대해서는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관계가 서로 다르구나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정리 간단하게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금속은 여기다 쓸게요. 금속. 원자 상태일 때가 원자의 반지름 이렇게 원자 레디우스에서 R이라고 쓸게요. 이온,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보다 반지름이 어떻냐면 커요. 왜냐면 내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날리거든요. 그럼 껍데기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오히려 원자, 중성 원자 상태일 때가 사이즈가 크고요. 반대로 비금속은 원자일 때의 사이즈보다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의 사이즈가 더 커요. 이건 전자 껍질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전자 껍질은 그대로인데 전자가 더 들어오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반발을 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래. 그럼 이게 가장 크다는 거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큰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누구예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큰 저 중엔 유일한 비금속인 누가? Cl이 바로 B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결정 났죠. 나머지 칼륨이랑 칼슘에 대한 것은 요 네 번째 조건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바닥 상태 원자에서 S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분에 P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A가 C보다 크대요. 둘 다 해볼게요. 칼륨은 S오비탈의 전자 총 7개 들어있고 P오비탈에는 2p6, 3p6 해가지고 12개가 들어있죠. 7분의 12. 그 다음에 칼슘 4s2까지 해서 8개의 전자가 들어있고요. P오비탈은 전자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7분의 10이랑 8분의 12 중에 누가 큽니까? 얘가 크죠. 그럼 A가 누구예요? 얘가 19번 칼륨. 그 다음 C가 20번 칼슘. 끝났네. 자, 그럼 기억번부터. 원자과 전자수는 B가 제일 크다. 얘는 지금 17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7개, 칼륨은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1개, 그 다음에 칼슘은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2개죠. 그렇다면 기억번은 맞는 설명.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림 그려보나 안 그려보나 당연한 얘기인데 Cl은 3주기의 이 오른쪽에 있어요. Cl.
그다음에 4주기의 첫 번째 줄에 칼륨이 있고요. 그 두 번째에 칼슘이 있어요.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3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조그매지고 4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봐봐. 3주기, 가뜩이나 주기도 하나 적은데 얘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제일 조그맣겠죠. 그죠? 누가 제일 커요? 칼륨이 제일 크겠죠. A가 가장 크다라는 말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기는 거의 뭐 100% 봤을 거예요. 모든 기출에 다 나오는 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뭐다? 번호 큰 게 크다. C는 20번이고 A는 19번이야. 그러면 C가 A보다 크다.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가지고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10번 문제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 넣어왔었죠. 동위원소에 대한 것은 정말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평균 원자량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나트륨은 23짜리만 있대요. 100% 얘만 있대요. 그 다음에 Cl은 35짜리랑 37짜리가 존재한대요. 이 두 가지가. 이 둘의 의미가 뭡니까? 동위원소 관계라는 거죠. 얘가 좀 더 무거운가 봐. 이거보다. 그 다음에 Cl의 평균 원자량은 35.5다.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였어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35짜리랑 37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35.5는 훨씬 35에 가깝죠. 그죠? 그러면 내가 계산 굳이 안 해도 자연계에 35짜리 Cl이 37짜리보다 훨씬 많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35짜리가 75%, 그다음에 37짜리가 25%라는 것도 어떻게 외우고 있죠. 근데 그거 지금 필요 없었습니다. 가와 나의 화학식량과 존재 비율이에요. 가, NaC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차피 나트륨은 23짜리밖에 없고 합쳐서 58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35짜리랑 만나서 만들어진 58이겠죠. 그 다음에 나번이라고 하는 화학식량 얘는 몇이 될 것이냐? 어차피 나트륨은 얘밖에 없고요.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37짜리 Cl이 만났겠죠? 그러면 요거 합은 60. X에는 일단 60이 들어갈 것이며 존재 비율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어차피 NA는 100%야. 그러면 요거 합친 58과 60짜리가 누가 많은지 누가 결정해요? 바로 Cl의 존재 비율이 결정을 하겠죠. 아까 결정했는데 35짜리가 37짜리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A가 B보다 더 큰 값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번 보기부터 해결해 보지요. 기억번에 가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그 다음에 나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1보다 크다. 이것도 이런 보기 보면은 이게 뭐야 싶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1몰의 중성자수, 동위원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양성자의 개수 및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그 합인 질량수가 달라지는 그런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번에서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의 개수랑 나번에서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누가 많겠어? 37짜리를 포함하고 있는 나번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그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기억번은 그냥 보자마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됐던 보기였어요. 그다음 니은번에 X는 60이다. 구했는데, 그죠? 23 더하기 37. D급번, B는 A보다 크다. 아니죠. A가 B보다 크다는 방금 이것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D급은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죠. 하지만 이러한 표현 자체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눈여겨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역시나 제가 좀 잘 봐주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자,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 이런 말은 문제에서 여지까지 잘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신유형이네 나 못 풀겠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찬찬히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읽을게요.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이래요. 주양자수는 주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2주기면 2구, 3주기면 3이겠죠. 맞죠? 자, 정리할게요. 2주기 애들은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면 이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은 그럼 얼마가 증가할 거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3번 리튬이 있어. 얘는 전자가 이렇게 3개 있어. 4번 베릴륨으로 가볼게요. 얘는 전자가 이렇게 4개 있어. 그럼 봐봐. 원자 번호가 하나 늘어났죠. 3번에서 4번으로. 그럼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은 어떻게 돼? 1s2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2s의 1이고 2sa가 2가 됐죠. 그러면 주양자수 2짜리인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합이 2가 늘어나는 거죠. 번호가 하나 늘어날 때 주양자수의 합이 2가 늘어난다. 1 증가할 때 이 합은 2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3주기는 어떨 것 같아? 3주기는 3주기에 들어있는 전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3이 증가하겠죠. 원자 번호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3주기에서는 쓸게요. 원자 번호 1 증가할 때마다 저 합이 3만큼 증가할 거예요. 발문에서 2,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X, Y, Z는 반드시 2주기랑 3주기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X와 Y의 관계에서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이 몇만큼 차이 나냐면 4만큼 차이 난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합이 2만큼 증가한다고 했던 원자 번호가 1 증가할 때의 상황이 원자 번호가 몇이 증가한 상황이야? 4만큼 차이 나니까 2만큼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번호가 원자의 번호가 2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Y부터 Z로 갈게요. Y에서 Z는 5만큼이 증가했네요. 5가 증가하려면 어찌 돼야 돼? 2 더하기 3이어야 되죠. 2 더하기 3. 그럼 원자의 번호가 2개만큼 증가를 하긴 했는데 아까는 2주기 내에서 증가를 했다면 지금은 주기가 바뀐 거죠. 2주기에서 하나 증가하고 3주기에서 하나 씩 증가해가지고 9가 된 거죠. A 더하기 9가 된 거죠. 그럼 쓸 수 있습니다. 나 누구냐면 7번, 여기다 쓸게요. 7번 질소였고 원자번호 2개 뻥튀기 하면 플루오린 2주기에 17조 원소죠. 여기서 원자번호 2개 또 뻥튀기 하면 드디어 3주기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자번호 몇 만큼 차이 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기억번에 3주기 원소는 3가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얘만 3주기니까 기억번은 정답이죠. 그 다음 니은번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 2주기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개수 2, 3, 4, 5, 5, 5, 그 다음에 3주기는 6, 6, 7, 8, 9, 9, 9, 9.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게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5개, 5개니까 니은번은 틀렸구나. 그럼 디귿번에 모든 전자의 방위 부양자수의 합은 Z가 X의 2배이다. 디귿번도 별표.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자,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의 S, L 값. 부양자수죠.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짓는 이 부양자수 값은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S오비탈은 L값이 빵이고 P오비탈은 L값이 1이에요. 그럼 결국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이 부양자수의 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럼 결국 디귿번에서 비교하라고 할 때는 나는 이것만 비교하면 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게 그 합을 결정할 거잖아. Z에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6개고요. X에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3개예요. 그렇다면 디귿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의 합은 Z가 X의 3배이다 라고 하는 디귿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정말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2번은 화학 결합 그리고 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자의 구조와 극성. 문제에서 2주기 원소래요. 그리고 다 옥텟을 만족한대요. 이 말 나오면 되게 쉬워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2주기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원자는 4개밖에 없거든요. 즉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얘네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공유 전자쌍 가질 수 있는 게 4개, 3개, 2개, 1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0개, 1개, 2개, 3개겠죠. 바로 하자. W는 4개의 결합을 한대요. 누구예요? C죠. X는 2개의 결합을 한대요. 그러면 X는 O죠. 가는 CO2. 직선형의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W, Y, Z가 있는데 Y는 하나의 결합을 한대요. 플루오린이구나. W는 4개의 결합을 했고 Z는 3개의 결합을 한대요. FCN이네. 얘도 직선형이죠. 얘는 근데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일 것이고요. FNO라고 하는 극성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W, X, Y, Z. W가 탄소, X가 산소, Y가 플루오린, Z가 질소.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게요. 기억번에 나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죠. 직선형 맞고. 그러니까 직선이냐 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는 이거예요. 중심에 비공유가 없이 공유만 있을 때, 그리고 2개의 원자가 오면은 그땐 직선을 선택한다라고 했었죠.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가보다 크다. 가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무극성 분자고요. 그 다음에 답번도 제가 마치 직선처럼 그려놨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바로 질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가지고 절대 0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얘는 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니은번 맞고. 나다에서의 제세의 산화수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다 이거 전기음 성도로 따지면 되죠. 탄소보다 질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 3개의 전자를 내가 다 가져가. 산화수는 그렇게 정의 내려서 구하는 거거든. 이때는 질소가 플루오린보다 전기음 성도가 작고요. 산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작아요. 하나, 둘, 3개 다 뺏겨요. 그러면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겠죠. 서로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죠. 3페이지 갑니다. 13번. 포도당 수용액 가와나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겠죠. 단위 부피당 포도당의 분자 모형 혹은 뭐 단위 부피당 포도당의 분자 수. 제 의미가 뭐냐. 단위 부피당 무엇의 개수. 몰수라고 써볼게요. 이게 결국 뭐야? 어떤 부피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개수. 몰농도죠. 몰농도에 비례하는 값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몰수는 몰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보자면 단위 부피당 몰, 단몰이라고 쓸게요.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결국에는 그 물질의 실제 몰수가 나오겠죠. 단위 부피 말고 실제 걔가 얼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었는지를 곱해야 원래 걔가 진짜 몇 개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뭐였냐면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하고, 혼합부터 하고, 가 더하기 나 혼합을 한 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도 추가한대요. 플러스 물. 이렇게 해야지. 물을 추가해서 희석한 거지 물. 희석했어요. 100ml를 만들었대요. 용액의 부피가 100ml가 되도록 만들었을 때 단위 부피당 포도당의 분자 모형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게 이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섞었어. 섞으면 그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가번에 녹아있던 포도당의 용질의 몰수가 있을 것이고 나번 용액에 있었던 포도당의 양이 있겠죠. 그거를 그냥 합치면 돼요. 시그마라고 해볼게요. 포도당의 몰수의 합. 자, 거기에다가 내가 물밖에 안 섞었거든요. 그러면 희석하면은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거기에 실제 녹아있는 이 양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 없을 거예요. 농도는 연해졌지만 내가 뭐 더 녹이거나 덜 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녹아있는 양은 이 두 개의 합과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현재 나와 있는 단위 부피를 뭐 만약에 1mm다 1mm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는 20ml에 해당되는 거에 들어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1개 곱하기 20개에서 총 20개가 들어있다라는 계산이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도 30ml가 있는데 지금 1ml당 6개니까 30ml에는 6 곱하기 30이다라고 해서 180개가 들어있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식을 적어보도록 하죠. 1ml 기준이니까 전체 100을 만들었다고 했죠. 100으로 나눠야 되고요. 1 곱하기 20개.
그다음에 6개 곱하기 30. 요 계산하면 100분의 200이죠. 두 개의 별 모양이 표현된 것을 고르면 걔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건 아니었죠. 근데 역시나 단위 부피당 포도당 분자 모형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물어본 적은 별로 없었고, 보통은 혼합하고 희석한다라고 하면은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어떠한 문제의 구성, 우리가 직접 봐왔던, 굉장히 많이 봐왔던 그런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나오지 않아서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써먹어야 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다시 개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능 특강 가가지고 좀 더 보충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정답은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표현되어 있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14번 보고 되게 막 즐거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능 개념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게 나왔거든요. 자, 이거 가나다에 해당하는 분자식이 있습니다. 발문에 2주기 원소 X와 Y로 구성이 됐대요. 2주기고 옥텟에 만족한다. 이거 아까 앞선 문제에서 똑같은 거 했었죠. 2주기면서 옥텟에 만족할 수 있는 원소 4가지 C, N, O, F. 얘가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쌍의 개수 4, 3, 2, 1이었고요.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였어요. 제가 왜 공유는 안 적고 비공유만 적었냐면 문제 표에서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만 나왔거든요. 가번부터 만들어 봅시다. X라고 하는 거 A개, Y라고 하는 거 A개 똑같은 개수만큼 만났죠. 그렇게 만나게 했는데 8개의 비공유를 갖게끔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하나짜리 2개랑 3개짜리 2개 만나면 2 더하기 6해서 8 나오죠. 맞죠? 누구예요? 누구? 얘 N2, F2예요. 제가 N2F2, N2F4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의 특징을 기억하라고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N2F2 그림 표현하면 직선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비공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A가 2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고 A는 2다. 두 번째 XA에 Y에 A 더하기 2네요. 그럼 N2에 F4. 그리고 얘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네요. 입체 구조가 될 것입니다. 확인합시다. N이 공유결합 비공유 전자쌍 하나씩 갖는데 그런 거 2개. 그 다음에 플로우린은 하나당 3개의 비공유를 갖는데 그런 게 4개 있어요. 4, 3, 12에다가 1 곱하기 2니까 14 맞죠? 얘는 N2F4를 표현을 한다. 마지막에 X, B에 Y에 A 더하기 1이네요. N에 B에 F에 2 더하기 1이니까 3. 그럼 얘 뭐야? 질소는 3개의 공유결합을 할 거니까 N1에 F3겠죠. B는 1이 나옵니다. 삼각뿔에 해당하는 107.5도에 가까운 결합각도를 갖는 입체 구조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더하기 9개 해서 10개가 맞을 거예요. X, Y가 결정이 났죠. X가 질소였고 Y가 플로우린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골라보지요. 기억번에 X는 16족 원소이다. X는 15족에 해당하는 질소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번에 A 더하기 B는 3이다. 2 더하기 1은 3이다. 정답이고 디귿번에 가나다 중에서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2가지다라고 했는데 다중결합은 2중 아니면 3중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고 다 단일, 다 단일이죠. 그래서 한 가지다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았습니다. 2번에 답이 있었네요. 자, N2F2, N2F4, 그 다음에 NF3까지. N과 F로 구성되는 그런 분자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은 워낙 많이 봤던 유형이죠. 산화환원 반응. 결국에 이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구하고 산화제, 환원제 찾고 하면 산화환원 반응은 마스터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2009와 비교해서 2015로 넘어오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가 원래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나가고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고 거기에서 얘네들의 역할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면 100% 출제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15번부터 해보지요. 산화수 계산할까요? 0, 1,
2, 0. 자, 왜 했냐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일으켰으면 걔는 환원된 거, 환원되는 거거든요. 증가한 산화수는 뭐랑 같냐면 감소한 산화수와 같아야 됩니다. 마치 반응에서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 및 산소의 개수가 같듯이 산화수도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 돼요. 지금 현재 구리가 0에서 플러스 2로 이만큼 증가했죠. 그럼 구리가 뭐 된 거냐면 산화된 거예요. 그럴 때 Ag라고 하는 은이온이 1에서 0으로 1만큼 감소했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상하네. 2가 증가했는데 왜 1이 감소했을까? 이상할 필요 없는 게 그러한 은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2가 감소한 거예요. Ag 플러스는 환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자, 어떻게 할 거냐? 변화된 것만 적을게요.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 그 다음에 아이오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 I2면은 원소니까 0의 산화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 산소가 현재 1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1만큼 어떻게 돼서 감소했죠. 1만큼 감소. 근데 그러한 산소가 지금 현재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저 A는 일단 무시하시고 2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어디선간 2만큼 증가했겠죠. 그게 여기예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1만큼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I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개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2개였으니까 D에는 1 넣으면 되고 I가 2개여야 되니까 A에는 2를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 2개 그대로니까 A에는 1 넣으면 되고요. D에는 산소 2개 돼야 되니까 D가 아니고 2죠.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수소의 개수가 2, 2는 4.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여기 2개 오면 되겠죠. 다 구했다. A는 1, B는 2, C는 2, D는 1, E는 2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에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됐어요. 니은번에서 나번에서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환원제로 사용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H2O2는 자기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산화제로 사용이 된 것이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번, 나번에서의 그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D 더하기 2가 7분의 4냐고 물어봤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D 더하기 2, 5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고 16번. 이게 물의 자동이온화 pH에 대한 건데 이번 3월에서는 되게 복잡한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간단했어요. 10의 거듭제곱 이용해가지고 복잡하게 OH-라든지 H3O+의 몰농도를 구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25도씨고요.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계산하시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KW는 H3O+의 몰농도 곱하기 OH-의 몰농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면 pH 더하기 pOH는 14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그럼 어디부터 건드리면 되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2개 중에 하나 나왔고 다 나왔죠. 그럼 여기부터 건드리면 돼요. pH 더하기 pOH가 14가 되게끔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x 더하기 2가 14래. 그럼 x는 몇이냐면 6이야. 이거 6 구하고 나면 다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어요. 6, 8, 5, 그 다음에 여기 몇이냐? 6 넣으면 4. 더해서 14 돼야 되니까 pOH 10. 더해서 14 돼야 되니까 pH 9. 그리고 25도씨에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pH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작은 pH를 가지면 산성, 7보다 큰 pH를 가지면 염기성. 자, 계산했습니다. 그럼 기억번부터. H3O+의 몰농도가 OH-보다 큰 것은 2가지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뭐 되게 괜히 길게 쓴 거예요. 결국에 이 뜻이 뭐야?
곱이 일정한데 몰농도가 H3O+가 많대. 그럼 무슨 성? 산성. 산성인 거 두 가지니 물어본 거예요. 맞죠? 가번이랑 나번.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니은번에 다번인가? 다번에서의 OH-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라고 했는데요. POH 값에서 10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으로 하면 OH-가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5다. 여기다 상용로그 취해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하면 5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니은번도 정답이고. 디귿번. H3O+의 양은, 자, 이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H3O+의 양,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이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럼 지금 가랑 나를 비교하래요. 가 기준으로 갈게요. 가는 나보다 H3O+의 몰농도가 몇 배냐면, pH가 4고 pH가 6이에요.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얘가 100배 크죠. M값이 가가 나보다 100배 커. 부피는 100이랑 200이니까 가가 나보다 2분의 1배야. 그럼 곱하기 2분의 1. 그럼 H3O+의 양은 가가 나의 몇 배예요? 정확하게 50배죠.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에 있었어요. 이 문제 뭐 복잡한 계산 없었죠. 지금 뭐 거듭제곱 써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부터 출발하는지만 잘 파악을 했다면 16번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번,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죠. 17번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고 눈여겨볼 문항에다 제가 넣었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맨날 나오는 게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예외를 기억을 해야 되죠? 예외 구간. 제1에서는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이 예외에 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한 칸 옆으로 가서 13족과 14족, 16족과 17족. 그리고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리튬이었어요. 리튬이 제2 이온화 에너지 1등이었어요. 얘는 하나의 전자가 떼어진 상태에서 또 떼려면 가장 안정한 전자껍질은 첫 번째 전자껍질의 전자를 건드려야 됐었거든요. 혼자 삐쭉 튀어나온다. 얘가 제일 크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문제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 얘가 지금 플로리는 하나 나왔어요. 얘 기준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X축이 제1, Y축이 제2예요. 그럼 좀 적을게요. 이 주기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는 왼쪽으로 가서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는 리튬 1족이죠. 그 다음에 베릴륨이 아니고 2족이랑 13족에 해당하는 베릴륨이랑 붕소는 뒤집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붕소,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15족과 16족도 뒤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 질소, 플루오린. 이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쓸게요. 1족에 해당하는 리튬이 1등이다. 1등이고 어디서 뒤집어진다? 13족과 14족, 그 다음에 16족과 17족에서 뒤집어진다. 일단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그렇다면 지금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플루오린이 제일 오른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플루오린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갖는 네온은 탈락이고요. 플루오린보다 더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 여기 왼쪽에 찍혀있는 점들을 결정을 짓는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어요. 현재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플루오린 다음으로 뭔가 큰 게 있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있어요. 그럼 누구일까? 플루오린 바로 다음으로 큰 게 질소고 그 다음이 산소면 아 이게 얘가 Z겠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어서 적어 놓을게요. 8번 산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산소보다 더 작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갖고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로 보면은 X, Y 그 다음에 요점보다는 요거 하나가 더 큰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크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지만 요 점이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게 나와 있어요. 누구일까? X랑 Y를 잘 보시면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Y가 X보다 크죠. 이거 오른쪽으로 보는 거다. 그런데 Y축에 해당하는 제2는 반대로 X가 Y보다 커요. 자, 그럼 여기는 뭔가 예외 구간이 속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 예외 구간을 토대로 누구누구인지 결정을 해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X가
붕소라고 하는 5번, 얘 13족 이고 Y가 베릴륨이라고 하는 2족이죠. 베릴륨 2족이구나 해석하자. 베릴륨은 2족으로서 같은 주기에는 13족인 붕소보다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2족과 13족이 예외 구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자 분호가 더 큰 붕소가 원자 분호가 더 작은 베릴륨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 안 표현된 거는 뭐 탄소 정도 되겠죠. 이렇게 붕소, 베릴륨, 산소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럼 기억번부터. X는 베릴륨이다. X는 붕소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Y와 Z의 원자의 번호의 차이는 4다. 4번이랑 8번이니까 4만큼 차이 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D급번에 제1분의 J가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제1, X랑 Y를 비교하면 베릴륨이 더 크죠? 제2는 반대로 X에 해당하는 붕소가 더 크죠?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큰 애가 이 비율이 크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비교.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끝났네요.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 갑니다. 18, 19, 20번은 뭐 어느 시험에서나 다 잘 챙겨보셔야 되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18번 같은 경우는 세 줄 쓰기 잘해가지고 풀면 뭐 잘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는 문제를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게 좋더라고요. 기체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으며 라는 말이 나오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몰수를 그냥 합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말 나오면 오히려 별로 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X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Y2랑 Z, Y3를 차례대로 넣었다. 실린더 속에 넣을 실린더 속 전체 원자수 B는 전체 원자수도 또 나왔네. 이 B는 나대다가 3대 7이다.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실린더 속의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럼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써야겠군. V는 N에 비례한다죠?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전체 원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다. 그거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X 기체가 40g이 있었는데 부피를 V만큼 차지한대요. 뭐 그런가 보죠. 여기다 Y2 8g을 넣었습니다. 서로 반응하지 않을 거니까 덧셈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4분의 5V에 해당하는 부피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V는 N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냥 1몰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5몰이라고 해도 돼. 맞지? 그럼 X 40g이 1몰을 차지했어. 여기가 1이야. 합쳐가지고 4분의 5가 되기 위해서는 Y2 8g이 몇 몰에 해당됐다는 거야? 4분의 1에 해당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ZY3 40g을 추가했더니 AV가 됐대요. 얘는 지금 현재 그러면 A몰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1이 X 거, 4분의 1이 Y2 거면 ZY3는 A-4분의 5몰에 해당한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해볼게요. X, Y2, ZY3. 자, 세 줄 쓰는 거 할 겁니다. 여기 질량. 질량이 40g, 8g, 40g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40g, 8g, 40g.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몰수 써야 되겠죠? 몰비. 몰비는 부피비랑 비례할 거니까 그 값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1대, 자, 따로따로다. 1대 4분의 1대, 1대 4분의 1대, A-4분의 5죠? 요래 적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줄은 이들의 분자량의 값, 비율 구할 수 있는데 왜냐면 M은 N분의 W거든요.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놓을게요. 40이고 32에 해당하고 얘는 A 값을 구해야지만 좀 더 쉽게 나오겠죠. 잠시 냅둘게요. 자, 그럼 저 잠시 냅두는 부분은 누구를 이용하면 되냐? 이거 이용하면 돼요. 이 조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나번이랑 다번이 3대 7이라고 했습니다. 나번에서의 전체 원자수를 계산할 때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번부터 나대다가 3대 7인데 이 나번에 해당하는 원자의 개수는 1 곱하기 1 더하기 분자 몰수가 4분의 1이죠.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2개죠. 요 계산하면 이게 2분의 3이거든요. 이게 제가 나번 계산한 거예요. 다번은 3대 7이면 아직 계산 제가 안 했지만 2분의 7이면 되죠. 2분의 3대 2분의 7이 3대 7일 거니까. 그럼 나번에 대해서 했으면 이번에 다번에 대해서 그 밑에 칸에 써볼게요. 1 곱하기 1 더하기 1 4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원자수 요 ZY3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원자수 이거 합한 게 여기에 해당하는 2분의 7이면 돼요. 얘가 2분의 3이고 2분의 7이니까 여기에는 원자수가 2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막 2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 ZY3에 해당되는 요 값은 분자의 몰수죠. 분자수야.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구한 거는 원자수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몇 번이었습니까? 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앞선 페이지에서 전체 원자수를 구성하는 원자수로 나누면 분자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단계를 써먹은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이 2라고 하는 전체 원자수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인 4로 나누면 그게 분자수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2를 4로 나눈 2분의 1이 분자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값이 나왔네요. A는 2분의 맞습니까? A는 4분의 7이 나오면 돼요. 4분의 7에서 4분의 5를 빼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맞겠죠. 자, 그러면 A-4분의 5가 방금 전에 구했듯이 2분의 1임을 알았습니다.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분자량 여기 80 쓰면 되겠다. 이제 원자량도 한번 구해볼까요? X랑 Y 두 개 더한 게 지금 30이니까 X를 40으로 뒀을 때 Y는 16이라 할 수 있고 Z는 다 더해서 80이니까 48에서 80, 80에서 48 빼면 32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까지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뭘 물어보고 있는가? 기억번. 다번에서 A는 4분의 7이다 라고 했습니다. 4분의 7 맞네요. 니은번에 원자량의 B는 X 대 Z가 5대 4다. 40 대 30이니까 8로 나누면 5대 4다. 맞죠? 디귿번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건 뭐 2009든 2015든 되게 좋아하는 그런 보기죠. 전체 원자수는 Y2랑 ZY3가 크대. 얘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분자량이 32니까 32분의 1.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2. 다번은 80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가지고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4. 그러면 얘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이구나.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가지요. 중화반응 양적관계의 문제인데요. 뭐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을 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개념 공부할 때 이 문제랑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몰 농도짜리 HCl 산이고요. B몰 농도짜리 NaOH 염기죠. KOH, C몰 농도짜리 염기입니다. 준비를 했는데 용액 1과 용액 2를 만들 거예요. 용액 1은 요거 싹 다 섞어서 만들었고 용액 2는 여기에다가 KOH를 Vml를 첨가해서 또 만들었대요. 자, 그럼 결과. 용액 1에서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이거래. 근데 아까 제가 넘긴 화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의 부피가 있었어요. 그러면 몰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와? 그 물질의 용질의 양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저걸 곱하는 단계가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액 1, 2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비인데 이렇게 뭐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냥 이거 정수로 고치면 돼요. 계속 어떻게든 분수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하기 마련이니까. 이거 뭐야? 간단하게 쓰면 1대 1대 2대 4잖아. 1대 1대 2대 4죠?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용액 1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1에서 H3O 플러스의 몰수죠. 그리고 Cl-의 몰수 계산해 볼게요. 이거 이용해서, MV 이용해서. 자, 지금 현재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12분의 A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해야지만 H3O 플러스의 몰수가 나와요.
HCl 20ml 썼고요. NaOH 30ml 썼고요. KOH를 얼만큼 썼었지? 10ml만큼 썼어요. 요거 대. Cl-의 경우에는 사용한 몰농도랑 사용한 부피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A 곱하기 20이야. 요 계산하면은 1대 4의 비율이 나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용액 1은 이온의 몰비가 1대 1대 2대 4야. 항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었죠. 전하의 합이 보존이 돼야 돼요. 이 세 개를 합한 값이 얘랑 같대. 뭔 소리냐면 얘는 현재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고, 산성이면 과량으로 존재했던 산수용액의 구경꾼 이온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했었죠. 얘가 4가 Cl-가 되는 거고 1에 해당하는 이 중에 하나가 H+가 되며 나머지는 Na+ 혹은 K+ 중에 하나였을 거야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대 1대 2대 4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럼 이제 용액 2로 가야 되겠죠. 용액 2번에서는 용액의 몰비가, 이온의 몰비가 1대 1대 2대 2예요. 1대 1대 2대 2. 노란색으로 써야지. 1대 1대 2대 2. 그럼 아까처럼 세 개랑 하나가 같은 게 아니죠. 어떻게 같아요? 두 개 합한 게 이렇게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1번에다가 2번을 그냥 넣었을 뿐이죠. 1번에서 2번을 만들 때는 KOH를 Vml만큼 추가했을 뿐이에요. 뭐가 변하면 안 되냐면 Cl-의 개수랑 Na+의 개수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2대 2대 4대 4로 고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 4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Cl-면 음이온의 개수, 전하의 합은 양이온의 전하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 제가 연결 지어놓은 거 OH-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볼게요. Na+는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숫자가 2가 있죠. 얘가 NA가 되고 4에 해당하는 게 K가 되는 거예요. 아, 요 1에 해당하는 게 K였고 2에 해당하는 게 NA였구나. 요렇게. 그럼 정리할게요. HCl은 20ml 안에 20ml를 썼는데 그 안에 Cl-4개 들어있죠? HCl 덩어리 4개 들어있다라고 쓸 수 있고요. NaOH는 30ml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 Na 2개였죠? NaOH 덩어리 2개 있었고 KOH 10ml를 썼어요. 10ml 안에 KOH가 하나 들은 거죠? K+ 하나 들어있었대요. 자, 그럼 Vml가 얼만큼 가해진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에서 4개가 됐대. 그러면 3개를 포함하는 부피가 들어갔다는 거죠. 10에 하나면 3개는 몇이야? 30ml만큼의 부피를 첨가했다는 거죠. 추가했다는 거죠. 자,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V에다가 C분의 B를 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V 값은 30이고 그 다음에 C분의 B를 곱하는 거. C분의 B는 얘네들의 몰농도의 B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같은 부피당 개수로 환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30ml에 들어있는 개수로 써보면 6개, 2개, 그 다음에 30ml에 들어있는 거 3개. C분의 B니까 3분의 2. 정답은 20 골라주시면 돼요. 20이 정답 2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가 중요했을까요? 여기가 중요했겠죠. 이들의 비율을 토대로 누가 산성이었고 염기성이었는지를 알아내고 구경꾼 이온으로서 Na+의 개수가 변하면 안 됐다는 거, Ca-의 개수도 똑같았어야 됐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화학반응 양적 관계, 개수 구하고 한계 반응물 찾고 그 다음에 반응량과 생성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하면 됐던 그런 문제인데요.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렇다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 때 중요한 것들 좀 적어 놓을게요. 한계 반응물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화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이 나오는 건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겠죠. 한 가지 빨간색으로 별. 보통 델타 N값에서 전체 몰수의 변화값도 주어지면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제가 다 써보면 몰수의 변화는 반응한 양과 비례하고 반응한 양에 따라 생성량도 비례해서 만들어진다. 요거 알면 됐었어요. 1번 실험에서 반응 전에 A랑 B가 있는데 반응 후에 생성물인 C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C가 20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한계 반응물이 B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28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어떻게 22밖에 안 생기겠어요. 질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실험 1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A였어요. 됐고, 그럼 B는 남았겠죠. 실험 2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용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생성물이 1에서는 22, 2에서는 33이 생겼대요. 몇 배예요? 2분의 3배가 생겼대요. 그 말은 반응한 양도 몇 분의 몇? 2분의 3배였다는 거예요. 그럼 8의 2분의 3배면 12. 그럼 남았네. 그럼 이번 실험에선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Y. 해당하는 B가 한계 반응물이야. 됐죠?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8g과 몇 g이 만나서 22가 되겠습니까? 14g이 만나가지고 22가 되겠죠. 그럼 남았겠네. 그 다음에 12g이랑 몇 g이 만나가지고 33이 됐겠습니까? 21g이 만나서 33이 됐겠죠. Y가 나왔어요. Y는 21입니다. 일단 Y는 21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일단 요거 사용했고 한계 반응물 사용했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숫자들을 다 구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전체 기체의 밀도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고 여기는 x가 나와 있대. 그럼 x부터 구하면 안 되겠지. x 말고 나머지 숫자 나와 있는 것부터 구하는 그런 식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그 식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할 겁니다. A, B, C 7, 8g, 그 다음에 B 7g, C 11g 이거를 각각 몇 몰이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A, B, C몰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냥 비례식대로 쓰는 거예요. A몰, B몰, C몰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세울게요. 실험 1, 2에서 반응 전 밀도비 몇 대 몇이죠? 72 대 75죠. 75D 대 2네. 72가 먼저죠. 72D 대 75D는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지금 기체고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로 대체해서 써도 되는 것이죠. 현재 처음에 8이니까 8을 내가 A몰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A, 그 다음에 28, 7을 B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28g은 4B몰이 되겠죠. 이게 지금 부피를 대체하는 몰수의 값이에요. 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몇이야? 36이죠. 반응 전에 36. 요거 대,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24g은 3A몰에 해당되는 값이고 21g은 3B에 해당되는 몰 값이죠. 3B분의 질량 몇입니까? 24에다가 21을 더하면 45인가요? 혹시 틀릴까 봐서 45 이렇게. 요게 72D 대 75D래요. 자, 그럼 이거 지워지는 거 되게 많죠. 요거 1 지워지고 요거 이렇게 2 지워지고 그 다음에 3 지워지고 얘가 15죠? 15랑 5 지워지면 A는 3A는 3B, 즉 A는 B라고 하는 식이 하나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좋은 그런 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해야 될 것은 실험 2에서의 반응 전 후의 몰비예요. 왜냐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험 2에서 반응 전후 몰비, 밀도비 똑같이 하면 돼요. 75 대 100이에요. 100D 요거는 반응 전에 24 있었죠? 3A에 해당되는 몰이고요. 그 다음에 21이죠? 21이면 3B에 해당되는 몰이었어요. 3B. 질량은 45. 반응하고 나서 B는 안 남았지만 A가 남았어요. 12g이 남았죠. 8g이 A몰이니까 12g은 2분의 3A몰이에요. 그리고 C는 33g이 생겼죠? 그럼 3C몰만큼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은 보존되죠. 45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통해서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B는 C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와, 그럼 다 똑같아. A는 B는 C야. A는 B는 C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죠? 요 X를 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용액 1에서의 반응 전후 밀도비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제 이걸 지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1에서 반응 전후 밀도비. (72D) 대 (XD). XD는
일단 뭐 A, B, C 다 똑같은 거 알긴 알지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4B분의 맞나? A는 4B분의 36. 그 다음에 반응 후에 B가 남았죠. 2B 더하기 그 다음에 2C분의 36. 요게 72D 대 XD. 자,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A랑 B랑 C랑 다 똑같대요. 지워지고 요게 4대 5가 나옵니다. 4에 해당하는 게 72라면 5에 해당하는 것은 90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지금 y분의 x를 구하는 거였는데 y가 21이고 x가 90이면 y분의 x는 21분의 90. 3으로 나누면 30. 3으로 나누면 7. 맞습니까? 7분의 30. 맞네요.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마지막 20번 문제였어요. 좀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 지어볼 건데요. 질량 나오면 무조건이야. 질량 보존 법칙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물질 나오면 누군가 하나는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가정을 통해서 누가 다 반응했을지 정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에서의 가장 큰 힌트는 생성된 C의 질량에 있었습니다. 반응량이 몇 배였다는 사실을 생성량이 몇 배였다는 것이 알려주는 거니까. 2분의 3배만큼이 반응하고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토대로 나머지는 사실 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조합하는 것 뿐이었어요. 저 지금 계속 똑같은 식을 3번 썼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마지막 20번이었어요.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좀 되게 숨가쁘게 해설을 해봤는데요. 오늘 3월 학력평가는 여러분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최종적인 실력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앞으로 남은 긴 수험 생활 동안 여러분들 지금 약점들을 잘 보완해서 다 강점으로 만들고 화학원 만점으로 향해가는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